안녕하세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면역 이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면역 이상은 과민 반응, 자가 면역 질환, 면역 결핍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면역 이상의 용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 센서티비티 리액션이니까 하이퍼 너무 과민하게 민감하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인체에 항원이 들어가 있을 때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테고요. 항원이 다 제거가 되게 되면 치유가 될 텐데 이러한 면역 반응을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항원만 제거해야 되는데 인체 조직도 많이 손상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면역이 적정하게 일어나면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요. 1, 2, 3, 4형이 있죠. 좀 이따 하나씩 다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임뮨 디지즈예요. 면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또는 인체에서 변절한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종양세포 같은 걸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제거하고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면역이잖아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은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역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에 대해서 정상적인 세포에는 면역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것을 면역 허용 또는 면역 관용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immunologic toleran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계는 우리 인체 자기 조직의 정상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을 면역 허용, 면역 관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면역 허용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자기 성분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오토 안티바디라고 해서 자가 항체라고 하고요. 이 항체를 형성했을 때 자가 항체가 자기 성분과 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파괴시키겠죠. 조직 손상을 유발해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허용에 문제가 생긴 거고 자가 항체를 생기는 거고 자가 항체에 의해서 자기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 결핍 질환입니다.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돼서 정상적인 면역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 정상적인 면역이 무엇이죠? 네,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거나 인체에서 손상된 세포가 생기거나 돌연변이로 인해서 종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비자기로 인식해서 제거하고 인체를 보호해야지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안 일어나네요. 면역 결핍입니다. 임뮤노 데피션시 디지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면역세포나 면역기관의 인상이 있어서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면역에 관여하는 1차 방어선, 호중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할 텐데 이것들이 부족하면 면역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2차 방어선, T 림프구, NK셀이 하는데 이것들이 부족하게 안 만들어진다?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인체는 감염에 노출되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 기능이 결핍되거나 저하돼서 발생하는 질환을 면역 결핍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호중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 기능을 못한다. 감염이 계속 일어나겠고 그리고 조금 나았다 하더라도 또 외부로부터 이러한 항원들이 들어올 테니까 재발이 심하게 일어날 테고요. 증상도 오랫동안 싸워야 되겠죠. 군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과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면역 이상 중에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이퍼 센서티비티 리액션이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로 1형부터 4형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얘는 임뮤노글로불린 E가 관여하는 1형이나 IgG, IgM이 관여하는 2형 그리고 제3형 같은 경우도 면역복합체에 의해서 IgG, IgM이 면역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체가 관여를 하죠. 우리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을 뭐라고 하죠? 네,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체액성 면역에 의해서 일어나고 항원항체 반응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즉시성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형 같은 경우는 다르게 T세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T세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죠. 그리고 T세포 관여, T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연형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씩 살펴보고 이 그림을 통해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형 과민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제1형 과민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항체가 어떤 게 관여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임무노글로불린 E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무노글로불린 E 항체 FC 부분에 붙을 수 있는 FC 수용체, FC 리셉터라고 하죠. 이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도 꼭 같이 기억해야 돼요. 뭐죠? 비만세포, 호염기구, 호상구 등이죠.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알레르기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즉시형 과민 반응으로 일어나죠.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하고 수분 내에 염증성 반응으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원에 대해서 면역이 지나치게 심하게 일어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병적인 상태를 제1형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 물질은 우리가 임무노글로불린 E라고 했고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관여를 하게 되니까 임무노글로불린 E와 비만세포 호염기구가 결합을 하게 되면 과립 내에 있는 히스타민과 뉴코트리안을 방출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키거나 혈관 초갈성을 항진시키죠. 그러면 삼출물이 밖으로 나가고 주변에 세포들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점액 분비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항원 항체 결합이 일어나고 나서 한 5 내지 30분 정도 조직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60분 이내에 소실됩니다.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조직들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 호염기구나 비만세포 같은 것도 세포막이 있죠. 이 과립을 터뜨리면서 방출을 할 때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세포막 인지질로부터 아라키돈산이 대사가 될 때고 아라키돈산은 지금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된 거니까 콕스2 경로도 록스 경로도 활성화되면서 뉴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방출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강력한 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히스타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국소적으로 일어나거나 전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는 로컬, 그 부분 이 항원이 접촉된 부분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원이 되는 것은 꽃가루나 진드기, 동물의 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알레르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체의 어떤 부위에 접촉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아나필락시스, 임무노글로불린 E에 의해서 비만세포 호염기구가 화학적 매개 물질을 방출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은 아토피 알레르기, 우리가 아토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같은 게 있고요. 기관지 천식도 국소성 아나필락시스의 일종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각막염, 또 식품이나 약품을 복용을 했을 때 조금 국소적으로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이 일어나면 국소성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것은 인체 전반적으로 혈관에 이러한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체에 순환하는 혈액량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도 적을 테고 심장에서 짜내는 혈액량도 적어지겠죠. 그럼 혈압이 떨어질 테고 이것을 아나필락틱 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어서 항체를 만들죠.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똑같은 알레르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갑자기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우리는 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작된 어떤 숙주, 사람이겠죠. 사람이 그 똑같은 처음에 이 감작을 시킨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즉시형으로 초과민 반응으로 인체 전반적으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게 될 때 일어납니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알레르겐이 페니실린 약물이 있고요. 국소마취제, 조영제, 달걀 같은 것들이 이런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임무노글로불린 E에 의해서 염증 작용이 일어나면 전신 혈관의 특화성이 굉장히 황진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혈관 내에 있는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장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심장에서 수축을 할 때 전신으로 다시 보낼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고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전신은 혈액을 받지 못하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고 결국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초급성의 응급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성 아나필락시스에서 쇼크가 일어나는 것, 혈압이 저하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아나필락틱 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신 혈관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면서 심박출량이 감소해서 일어나는 그런 쇼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지를 폐쇄시키고 연축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면 또 조직은 저산소증이 되겠죠. 폐에 의해서 산소화가 돼야 되는데 산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1형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에서 비만세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화학적 매개물을 방출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여기 앞에 임무노글로불린 E가 있죠. Y자형으로 IgE 항체가 있습니다. 이 가변 부위에 항원인 알레르겐이 붙었어요. 이거를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면역 복합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일 때 지금 비만세포의 세포막 표면에 임무노글로불린 E, FC 수용체가 있죠. 이 항체의 FC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히스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과립들이 터져서 히스타민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립송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스타민이 있다고 했지만 단백 분화 요소도 있고 주화성 인자, 그리고 호상구를 불러들이는 인자들도 있고 호중구를 불러들이는 인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관련 세포들을 많이 불러들이면서 면역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혈관 투과성과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세포막이 깨졌잖아요. 그럼 세포막이 깨지게 되면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이 세포막의 인지질로부터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질 테고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류코트리엔과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또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인자들도 나오게 돼서 2차적으로 혈관 투과성을 더욱 항진시키면서 부종을 일으키고 종장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제2형 과민 반응은 세포 독성형 세포 상해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항체는 임무노글로불린 M과 G예요.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3형도 IgM과 IgG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 IgM, IgG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민 반응입니다. 인체 내에 항원이 들어오고 이 항원이 적혈구나 백혈구, 혈소판의 세포 표면에 부착을 하게 되면 이 세포 표면에 부착한 항원에 대해서 IgM과 IgG가 결합을 하고 항원에 부착된 세포 표면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원과 항체가 결합된 것을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합니다. 면역 복합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항원 항체 복합체가 되면 그 부분에서 보체가 활성화되고 이 항원 항체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항원 항체 복합체에 붙어져 있는 항원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표면에 항원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원과 붙어져 있는 세포도 파괴를 하죠. 그래서 적혈구 용해가 일어나거나 백혈구 혈소판이
제거됨으로써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독성형 또는 세포상해형 같은 경우는 보채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보채의존형이라고 하거나 또는 항원항체 면역 복합체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보채가 옵소닌 작용을 해서 세포독성 T세포를 불러들이게 되고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독성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가항체 오토안티바디라고 하는 걸 생성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인체 내 세포를 상해할 수 있는 어떤 자가항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오토안티바디가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면역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가면역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항체에 이롭지 않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1형 아나필락스 과민 반응과 다른 점은 제1형에서는 임무노글로불린 E하고 거기에 비만세포나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관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2형 과민 반응에서는 보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채의 의존성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과 이 보채에 의해서 항원항체 복합체에 보채가 결합이 되고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형 과민 반응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채 의존형 반응,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독성 반응. 이거는 ADCC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수용체, 항체의 영양. 이거 자가항체가 생성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과민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형 과민 반응 중 대표적인 것이 보채 의존성 과민 반응이에요. 이름을 들었다시피 보채가 관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형 과민 반응은 항체는 임무노글로불린 G와 M이 관여를 한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인체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세포 표면에 이 항원이 부착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임무노글로불린 M이나 G가 이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죠. 면역 복합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보채가 활성화되고 면역 복합체에 결합을 하게 되고 과민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죠. 항원항체 복합체에 직접 보채가 부착되어서 용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보채는 또 옵소닌화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항원항체 복합체를 탐식세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탐식 활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채 의존성 제2형 과민 반응은 부적합 수혈로 인한 수혈 반응이 있고요. 태아 적혈 모고증 반응이 있고요.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 그리고 약물에 의한 혈구세포들이 깨지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 수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면역글로불린을 할 때 설명을 했죠. 임무노글로불린 M은 인체의 혈액형에 대한 자가항체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혈액형이 바뀌어서 같은 혈액형이 아니고 A형인데 B형이 수혈이 되었을 때 혈액형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과 항체가 만남으로써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용혈성 부작용을 일으킨다고는 면역글로불린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제2형 과민 반응 보채 의존성으로 일어나는 질환 중에서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이것이 살펴보려면 우선 RH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RH 혈액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H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를 주사해서 얻어진 면역혈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 속에다가 넣어 보아요. 두 개를 섞어 보았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면역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적혈구에는 뭔가 항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보채가 반응을 해서 응집이 일어나면서 깨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면역 혈정을 인간 혈액형과 섞어본 거죠. 그래서 백인의 혈액 속에 섞어보았더니 백인의 85%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15%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항체를 넣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어. 이곳은 항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15%에는 이 항체에 대한 항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역 혈정에 반응하는 항원을 RH 혈액형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RH 혈액형은 붉은 털 원숭이를 따서 루서스인데요. 요것에 RH를 따서 만든 거예요. 붉은 털이라고 써 있네요. 붉은 털 아니고 붉은 털입니다. 그래서 RH 혈액형으로 명명을 했고요.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RH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RH 플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적혈구 세포막에는 RHD라고 하는 응집원 항원이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RH 플러스 혈액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H 마이너스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 세포막에는 RHD 응집원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RH 마이너스 혈액형은 그냥 적혈구 세포막에 RHD 항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D 항원이라고 보면 RH 플러스인 사람들의 적혈구 표면에는 이 RHD 항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H-0이 그러니까 백인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 되는 거고요. 85%는 RH 플러스다라고 보면 되는데, ICI는 RH-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한 1, 2% 내외 정도고 나머지는 RH 플러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제2형 보채 의존성 과민 반응 태아 적혈 모구증을 살펴보게 되면 이 RH 혈액형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랬죠. 아버지는 RH 플러스이면서 엄마가 RH 마이너스일 때, 태아를 임신했을 때 RH 플러스인 태아를 임신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대부분 문제가 없이 태어나고요. 두 번째 임신한 아이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혈구가 용혈이 됨으로써 태아는 유산을 하거나 사산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모를 RHD 항원이라고 해봅시다. RH 플러스 혈액형은 RHD 항원을 적혈구 표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자는 RH 마이너스예요. RHD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죠.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RH-나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아이 중에서 임신이 되겠죠. RH-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도 RH-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두 번째 아이부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가 지금 RH 플러스 RHD 항원을 가지고 있는 태아를 임신을 했어도 임신 중에 산모의 혈액순환과 태아의 혈액순환은 분리되어져 있고 적혈구가 태아의 적혈구가 산모에게로 이동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첫 번째 RH 플러스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태반 박리나 탯줄 자르는 과정에서 태아의 혈액이 산모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적혈구 표면에 있는 태아의 RHD 항원이 산모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RHD 항원이 산모에게 노출이 되면 산모는 이 RHD 항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죠. 비자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비자기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테고 거기에 항체를 만들게 되겠죠. 항원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항체는 보통 IgM이죠. 그리고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IgG예요. 이 RH 플러스 혈액을 가진
태아는 정상적으로 분만이 돼요. 정상 분만이 되고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혈액 내에는 항체 IgM과 IgG가 만들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사라져서 없어질 거고 IgG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겠죠.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슬픈 일은 여기부터 일어나는 거죠. 엄마의 몸에는 IgG가 들어있었고 IgG는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죠.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아이의 태반을 통과해서 항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항원과 항체가 연결이 되게 되고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체가 확인을 할 테고요. 그러면 보체 의존성으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항원, RH-D 항원은 적혈구 막에 있죠. 태아의 적혈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혈이라고 하죠. 적혈구가 파괴돼서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를 빈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아는 용혈성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태아는 이것을 또 보생하기 위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 텐데 그 적혈구가 빨리 급하게 만들다 보니 미성숙 적혈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또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계속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는 산소 부족 상태로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설명한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겠죠. RH 플러스를 가진 남자와 RH 마이너스를 가진 여자 사이에서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두 번째 임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항원항체 결합이 되고 보체 의존성으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용혈성 비련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미성숙 적혈구죠. 적혈 모구세포가 많이 증가되어서 결국 태아 적혈구는 용혈이 되게 되고 또 산소 부족 상태로 태아는 유산이나 사산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도 다시 말로 설명을 해보면 RH 플러스 남자, RH 마이너스 혈액형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RH 플러스 아이를 임신했고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반 손상 등으로 태아의 혈액이 모체, 적혈구죠. 넘어가서 RH-D 항원의 모체에 혈액이 노출되는 거죠. 그럼 모체 내에서 RH-D 항원에 대해서 체액성 면역 반응 결과로 RH-D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뮤노글로불린 M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IgG가 기억되어서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서 다시 두 번째 RH 플러스 혈액을 가진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모체 혈액 중에 IgG가 태반을 통과해서 아이에게로 전달이 되고 아이 적혈구 막에 있는 RH-D 항원과 결합을 하게 돼서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 표면에 항원 항체 복합체가 보체에 의해서 인지되고 결합되어서 파괴되고 적혈구 용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태아는 용혈성 빈혈 상태가 될 테고요. 이 빈혈에 반응해서 미성숙 적혈 모구세포가 다량 생성되고 보상을 하고자 하나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없게 되고 태아는 산소 부족 또는 적혈구가 깨져서 용혈성 빈혈에 의해서 유산, 사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신생아 용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용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했죠. 색소 변성. 근데 빌리루빈이 뇌, 신경계에 침착이 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 슬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동간호학이나 여성간호학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아 적혈 모구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또 알아볼까요? 이런 경우에
RH- 임산부가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진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임신 28주와 분만 후 72시간 이내에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번 항 RH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을 주사를 맞게 되면 다음 임신할 아이에게 RH 부르적합으로 인한 태아 용혈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임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호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간호중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RH- 임산부는 이렇게 임신뿐만 아니라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했다가 자연유산을 했거나 아니면 선택적 유산, 인공유산이죠.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에도 이미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감 주사를 맞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궁 임신, 유전적 암수 검사, 육모막, 육모생검, 태아 혈액 채취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할 때도 태아의 적혈구에 산모의 혈액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로감 주사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제2형 과민 반응 중 두 번째 유형은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 독성 반응입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어렵죠. ADCC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항체는 뭐죠? 안티바디예요. 그래서 A를 가져온 거죠. 의존한다, 디펜던트죠. D고요. 세포 매개죠. 셀이죠. 세포는 매개는 메디에이트라고 해요. 메디에이트, 세포 독성, 사이토톡시서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D, 셀, 독성, C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DCC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ADCC 반응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종양세포에서는 정상세포가 아니잖아요. 정상세포에 없는 특이한 표면 항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이뮤노글로불린 G, IgG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한다 했죠. 이렇게 항원 항체 복합체가 되었을 때 이 항체 끝에 Y자 아랫부분이잖아요. FC 있는 곳에 면역세포, 특히 여기서 NK셀이 붙어서 그럼 NK셀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원을 파괴되는 반응을 항체 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인체 내에서 기생충 R에 감염이 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종양세포 같이 이런 세포들의 비자기세포가 되었을 때 이것을 표적세포로 해서 파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쉬운데요.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독성은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기생충 R에 감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종양세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포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정상세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표면 항원을 표출한다 했죠. 이렇게 항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상세포에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비자기로 인식이 되니까 항체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체가 결합을 했어요. 이걸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항체가 결합이 되었을 때 항체가 Y자 모형인데 Y자 요 밑부분이 FC 부분이잖아요. 이 FC 부분하고 NK셀 자연살해세포죠. 자연살해세포가 이 FC 리셉터라고 하죠. 이걸 FC 리셉터라고 해요. FC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인지해서 이 감염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2형 과민 반응 마지막 유형은 항수용체 항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항수용체 항체라고 하는 건 수용체는 리셉터잖아요. 리셉터에 무엇인가가 막혀진다, 반대한다. 반대할 때는 안티를 씁니다. 그래서 안티 리셉터, 안티바디라고 해요. 이러한 안티 리셉터라고 하는 항수용체에 반응하는 항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나타나는데요. 중증 근무력증은 마이아스테니아 그레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름에서 보다시피 중증으로 근육이 무력화되는, 그러니까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서 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게 안 일어나는 질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해서 적정량의 근육세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수축과 이완이 안 일어나면 근육이 위축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골격근 세포죠. 골격근 세포에 수축과 이완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면 신경세포가 와야지 되겠죠. 신경세포 맨 끝부분에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그 근처에 있는 근육의 막의 끝판이죠. 종판에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합이 했을 때 근섬유는 활성화되어서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는 이렇게 근막 끝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생겨요. 이것을 항수용체 항체라고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원래는 아세틸콜린이 가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자가항체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왔지만 이 근육의 끝부분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가 가서 벌써 붙었으니까, 이 자가항체라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미 차단이 되어서 아세틸콜린이 근육 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고 근육은 수축하지 못하면 위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잘 걷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신경세포 종말이에요. 끝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근막의 끝판이에요. 끝에. 이 신경세포 끝부분하고 이렇게 근막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그리고 시냅스는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져 있고 신경세포 끝에서 호르몬을 방출을 하게 되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 호르몬이 가야지 되는 표적 부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 골격근 세포의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시냅스로 되게 되면 이 시냅스를 통해서 근막 끝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자가항체라고 하는 것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항체가 이 아세틸콜린 리셉터와 이미 다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신경 종말에서 시냅스로 방출이 되었지만 리셉터가 이미 다른 녀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결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근육이 위축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걷거나 근육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3형 과민 반응이에요. 제3형 과민 반응은 면역 복합체 매개 반응이라고 해요. 항원 항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 복합체는 항원 항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면역 복합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전에 이형 반응에서도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보체가 결합을 해서 제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3형 과민 반응은 2형 과민 반응하고 다른 게 뭘까요? 차이점은 2형 과민 반응은 세포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보체 의존성 반응을 일으킬 때 보게 되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표면에 있는 이뮤노글로불린과 항원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ADCC처럼 항체 의존성, 세포맥의 세포독성 반응 같은 경우도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종양세포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표면에 표면 항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고 보체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E형 과민 반응은 세포 표면에서 일어나는 항원항체 복합체에 의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에 3형 과민 반응에서는 세포 표면이 아니라 세포 외액에서 일어나는 면역 복합체에 의한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세포 외액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혈액이에요.
그쵸? 혈액에서 면역 복합체가 있다가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세포의 혈액이라고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물론 꼭 혈액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항원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항체가 결합을 하게 돼서 면역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이 면역 복합체가 혈액 내에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면역 복합체가 돌아다니다가 조직 내에 침착이 되거나 혈관벽, 관절의 윤활막, 신사구체 모세혈관의 기점막이나 뇌의 맥락종 같은 곳에 잘 달라붙습니다. 침착이 되어서 여기 침착이 되어져 있으면 면역 복합체니까 보채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보채가 또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 외액에서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혈류에 있다가 조직에 침착을 하게 되면 먼저 보채계가 활성화가 되겠죠. 보채계 활성된다는 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조직 손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 지혈 반응도 일어나겠죠. 혈액 응고계도 활성화될 테고요. 이 부분에 혈수판이 또 활성화돼서 달라붙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화학적 매개물을 방출을 많이 하게 될 테고 결국 이 부분에 염증세포들을 많이 불러들이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호중구가 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보채까지 결합을 한 거죠. 호중구가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호중구가 그것을 탐식한 다음에 제거를 하겠죠. 그리고 제거하고 호중구는 또 유리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호중구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리소조움이라고 하는 용해소체에서 효소가 나와서 또 조직 손상을 일으키겠죠. 주변 조직들이 용해가 되고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쉬운데요. 우리 인체 내 특히 이렇게 혈액 내로 항원이 들어왔어요. 순환기내 항원이라고 되었잖아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호중구 대식세포, 수정세포들이 탐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한 다음에 B세포를 활성화시키죠. B세포를 항원을 인지시키게 되면 B세포는 형질세포가 될 테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항체는 이렇게 혈액 내에 있는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항체 복합체 면역 복합체라고 하죠.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죠. 첫 번째로 면역 복합체를 형성했다고 하면 이 면역 복합체가 혈중을 떠다니다가 이렇게 혈관 내부세포나 아니면 이게 뭐 신사구체 신장에 있는 그런 혈관 속이라고 하면 이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면역 복합체가 바뀌게 되고 내피세포를 자극하니까 혈관 내피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을 방출을 할 테고요. 여기가 손상이 되게 되면 혈소판 지역에서 달라붙을 테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또 사이토카인이나 화학적 매개물질이 많이 방출이 될 테고 염증세포들을 불러들이게 돼요. 염증세포 중에서 뭐 호중구 대식세포들이 오게 될 테고요. 이 면역 복합체를 이렇게 탐식을 해서 제거를 하고 제거한 다음에 자신도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리소좀이 유리돼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더 많이 손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면역 복합체 매개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만약에 콩팥의 사구체에 이런 염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구체 신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제3형 과민 반응과 관련된 질환 대표적인 것은 급성 미만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미만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디퓨즈라고 하는데 넓게 확산되어 퍼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에 있는 사구체에 염증이 넓게 퍼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항원항체 복합체가 사구체에도 많이 기점하게 침착이 되고 사명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작용하는 항원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입니다. 또는 A군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군도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A그룹 베타 헤몰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라고도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목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인두염이나 편도선염 같은 것들이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생기고 나서 한 10여일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체에 이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장 구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균 항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균의 항체가 결합을 하고 항원 항체 복합체인 면역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체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제거될 수도 있지만 혈중에 있다가 혈관 내피대포나 사구체, 기점막에 침착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항원항체 복합체는 신사구체 기점막에 잘 부착이 되거든요. 여기 부착이 되게 되면 이제 보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C3b 보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제4형 과민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C3b 보체 같은 경우는 옵소닌화를 통해서 호중구를 불러들이게 되고 호중구가 잘 탐식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겠죠. 이 호중구는 또 탐식을 해서 이 면역 복합체를 제거하지만 용뇌수체가 유리되면서 신사구체 주변이 조직들이 손상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손상이 되니까 조직에서 출혈도 될 테고, 그리고 출혈이 되게 되면 적혈구가 빠져나와서 소변 속에 들어와 있겠죠. 혈뇨가 생깁니다. 색깔은 코카콜라처럼 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사구체 같은 경우 사실 적혈구나 단백질, 특히 알부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 손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사구체 그물망이 이렇게 엉성엉성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적혈구나 단백질인 알부민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소변에서 피가 섞여서 혈로가 나올 수도 있고 알부민이 섞여져 있는 소변을 단백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구체에서 소변을 생성을 해야지 되는데 사구체가 고장이 났어요.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소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인체 내에 수분이 저류되겠죠. 보통 이렇게 사구체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얼굴이나 손등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아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청병이에요. 시름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항혈청 요법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항혈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 내에 어떤 특정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에 대해서 후천 면역에 의해서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그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항혈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요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생긴 항체를 치료에 사용할 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으로 다른 사람의 회복기 혈청이나 면역 혈청이 생긴 것을 혈청만 뽑아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글로불린 치료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이 항혈청 요법 중에서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에 감염이 되거나 독사에 물렸을 때 혈청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야지 항혈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파상풍이나 뭐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혈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는 힘들잖아요. 디프테리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된 뒤에 그 항체를 얻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 특히 말 같은 데에다가 이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독사에 감염이 되게 하고 그러면 말의 혈청 속에서 항혈청, 항체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항혈청을 만들게 되면 사람에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종인 다른 동물체에서 혈청을 만든 거잖아요. 제품으로 만들 때 인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품화해서 들어오지만 이때 항혈청이 이종 단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 항체가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독사의 독소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고 사라져야지 되는데 인체 내에서 이 항혈청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말혈청이 들어왔을 때 항원이 되고 그 항원에 대해서 인체는 자가항체를 만들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인체의 혈관벽이나 사구체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침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혈청이 들어왔을 때 처음 항원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느린 반응에 의해서 보통 항혈청요법을 시행하고 나서 한 10여일 후에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이종 혈청에 의한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쇼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질환으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성 루푸스 SLE라고 하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면역복합체가 생기고 이것이 인체 내 조직에 침착이 돼서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생기는 원인은 밖에서 들어오는 항원이 아니어도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자가항체를 많이 생기게 되고 이 항체에 의해서 인체 내 세포와 결합을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항원항체, 복합체, 자가항체에 대해서 생긴 거예요. 관절 윤활막에 침착이 되고 관절 조직을 파괴하게 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류마티스성 질환은 사실 관절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인체 전신 조직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 혼방성 루푸스도 DNA에 대한 항체가 생겨요. 항 DNA 자가항체라는 게 생겨서 이것이 면역 복합체를 이루게 되고 관절이나 신장 같은 곳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아르투스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항원에 대한 혈중 항체를 다량 지닌 진피에 같은 항원, 이전에 노출됐던 항원이죠. 주입할 경우에 국수적인 조직에 염증이 생기거나 혈관이 파괴되고 부종과 발적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수적으로 혈관염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인체 내에 파상풍에 관련된 항체가 생성되어져 있겠죠. 이것이 이제 진피에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파상풍 접종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파상풍 관련해서 예방접종을. 그래서 진피에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더니 그 이전에 있었던 항체가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키면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부위가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아르투스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3형 과민 반응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4형 과민 반응입니다. 제4형 과민 반응은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원에 처음 접촉했을 때 활성화된 기억세포가 피하 조직 내에 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이 피하 조직 내에서 느리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보조 T세포에 의해서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감마나 인터루킨2 같은 것을 분비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항체가 아니죠. T림프구에 의한 세포성 과민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민 반응, 1, 2, 3 과민 반응은 다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과민 반응이 분 시간 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제4형 과민 반응은 세포에 일어나는 거예요.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성 과민 반응이어서 이 항체,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항체 반응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 지연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며칠 지나서 나타난다. 항원에 노출된 지 48에서 72시간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제1, 2, 3형 과민 반응은 즉시성이에요. 체액성 반응이에요. 왜?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4형 과민 반응은 지연성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세포성 면역 반응이고 보조 T세포에 의해서 보조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 세포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원 노출되고서 48 내지 72시간 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1, 2, 3년 과민 반응은 체액성 항체에 의한 반응이어서 수분이나 수시간 내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4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투베르클린 반응이에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하는 것은 결핵 반응 검사죠. 이것은 제4형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사람의 내피에, 보통 이제는 점박 안쪽 내피에다가 PPD라고 하는 정제 투베르클린 단백 성분이에요. 이것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사람은 보조 T세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음성이 나오겠죠. 이 투베르클린 단백질을 주사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처음 결핵 단백 성분을 인체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전에 결핵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던 사람은 결핵균에 대해서 인지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T세포가 진피 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핵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또 결핵균 단백 성분이 들어온 거죠. PPD는 결핵균 단백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분을 인지하게 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그 부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건데 한 48시간 이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가 48시간이고 보통 72시간 후에 주사 부위에 발적과 경결이 나타나는지 보는 건데, 발적과 경결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처음 노출이 아니고 이미 T세포가 기억을 한 다음에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이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세포성 반응이고 지연성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독은 경결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결이고요. 주변이 또 빨갛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빨간색은 측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경결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0mm 이상, 그러니까 1cm죠. 1cm 이상이면 양성으로 봅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핵에 걸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전에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판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생후 4주 이내에 BCG 접종을 하죠. 약독화시킨 결핵균을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PPD라고 하는 정제 투베르클린 단백, 결핵 단백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투베르클린 반응이 우리나라에서는 양성이라고 해서 결핵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진짜 결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AFB라고 객담에서 결핵균이 나오는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관련 질환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 그래서 전에 접촉성으로 피부염이 생겨서 보조 T세포가 이 항원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다음에 또다시 이런 것과 접촉을 하게 됐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세제, 화장품 등이 피부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으로서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 어떤 시계를 찾다거나 아니면 가짜 금이 아닌 귀걸이 같은 것을 찾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죠? 그랬는데 한 3, 4일이 지났더니 거기가 두드러기게 생기고 이렇게 경결이 생긴다, 빨갛게 발작이 일어났다,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연성 과민 반응이다 라는 거고요. 유가종성 염증 같은 경우도 전에도 얘기했죠.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대식세포가 탐식했지만 죽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T세포가 여기에 계속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식세포들이 계속 많이 붙고 거죄세포가 된 다음에 어떤 덩어리를 만들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유가존성 염증이라고 했어요. 결핵에 생길 수 있고요. 매독에서는 고무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서도 이런 덩어리 같은 나중형 나병이 생길 수 있고요. 베릴리움,
유가종은 베릴리움이라고 하는 금속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서 생기고 하고요. 또 진균 같은 경우에 노출돼서 유가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세포성 면역에 의한 제4형 과민 반응에 의한 병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육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항원이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항원 제시세포가 탐식하고 이 항원 조각을 MHC 클래스 2에다 붙이게 되고 제시를 하게 되면 CD4죠. 보조 T세포가 인지를 하게 되죠. 각종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요. 인터루킨, 인터페론 이런 것들을 방출하게 되면 이 화학적 매개물질 사이토카인들이 혈중 내로 들어가게 되고 모노사이트가 빠져나와서 대식세포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대식세포들이 이 염증 부위에 만약에 여기에 결핵균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속 달라붙고 여러 개의 대식세포가 합쳐져서 거대세포를 만들거나, 또는 탐식활동을 많이 하는 결합조직에서 요상피세포 같은 걸 만들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이게 덩어리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육종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인데, 약물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1형부터 4형까지 모두 과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 과민 반응은 임무노글로불린 E에 의한 과민 반응이 있잖아요. 약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알레르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임무노글로불린 E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고 제1형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알레르겐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IgE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의해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니실린 쇼크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합텐을 생성을 해서 제2형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 같은 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적혈구 표면에 붙어요. 그러면 붙으면 여기에 항체가 달라붙게 되고 항원항체 복합체를 일으키고 고체 활성화에 의해서 파괴시키면서 적혈구가 용혈되죠. 그래서 이렇게 합텐에 의해서 용혈성 빈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명암력 복합체잖아요. 이것은 세포에 특히나 혈액 속에서 일어나고 조직에 가서 침착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으로서 사구체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 도포에 의한 접촉성 피부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파스나 이런 것들을 피부에 붙였을 때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붙이고 금방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2, 3일 뒤에 그 부분이 가렵거나 발적이 생기거나 이렇죠. 이것은 보조 T세포에 의해서 세포성으로 느린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제4형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물은 1, 2, 3, 4형 과민 반응을 모두 일으킬 수 있습니다.